굉장히 그 많은 내용을 두서없이 빠르게 하느라고 제가 약간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돼서 말씀 가장 중요한 걸 잊어먹었습니다. 이렇게 깡부리는 소리 뭐 솎아내겠다, 뭐 맥스 15개 각오한다, 뭐 이런 깡부리는 소리 하더라도 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 조성환 교수 또 저기 계시는 우리 박영하 교수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국당하고 이 공명선거를 프로젝트를 한국당이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한테도 보고가 됐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나서서 행안위에 이채익 의원을 배정을 해줘가지고 1차 미팅을 했고 오늘 한국당을 통해서 선관위에 19개 항목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자료 요구라는 미명 아래 그건 허울이고 실제로는 사전 투표 용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러니까 표 바꿔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거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전 투표지 보관 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은 함 대신에 자루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저거요.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지 그 자루가 함이 짧게는 4박, 길게는 5박 동안 지방 선관위 소관 아래서 보관되는데 그 보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처럼 문란하게 하지 말고. 네 번째는 이 선관위의 지난 9월 그러니까 7월 공문에서도 밝혀졌지만 이 사전 투표가 미리미리 투표하고 투표율은 놀고 먹자가 아니고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부재자를 위한 투표제도라는 게 기본 법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 취지를 어긋나서 선관위가 이미지를 놀러 가는 사람 이미지 써가지고 사전 투표 홍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또 홍보할 거냐. 그 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문재인이나 홍준표나 지자체가 미리미리 투표하고 투표일에 놀자라는 홍보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홍보를 하면 선관위가 나서서 처벌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인지를 지금 이렇게 뗐다 붙였다가 좀 쉬운 그거는 딱 떼는 순간을 잡지라는 못 잡아요. 지금은 왜냐면 변색이 됐는데 떼놓고 이건 떼놓아서 변색한 거예라 그러면 떼기 전에 변색한 걸 발견해야 돼요. 지금은 그 말고 잔류형 봉인지, 그러니까 떼도 부서져 가지고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잔류형 봉인지를 쓸 의지가 있느냐, 뭐 이런 굉장히 주요한 주제들을 세분화해서 19개 항목을 물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몇 개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5만 명, 10만 명 모여가지고 투표소마다 또 선관위마다 전부 지키겠다고 덤벼들 텐데 이 사람들과 마찰 안 일으키고 이런 자유시민의 참관, 감시, 자율 경비 이 에너지를 선관위가 어떻게 소화 흡수할래? 마찰 일으켜서 공무집행 방해니 선거법 위반이니 해서 애꿎은 사람들 이렇게 겁주지 말고 이 시민 에너지를 너희가 어떻게 흡수할래?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으로 19개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국회의원 수가 한뭐 100여 명 되는 정당이 나서서 하는 거라서 그중에 몇 개는 관철되지 싶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주 세게 뭐 전부 뭐 험하게 얘기는 하지만 또 같이 움직일 건 같이 계속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지능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사설 그만하고요. 오늘 잠깐만 이거 소개 이 중에서 뭐 소개 저보다 다 유명하셔서 우리 정규재 대표님 토론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 자유통일당 창당의 그 실무적인 일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우리 최인식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남 고발하라고 고발장 써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고발인이 돼서 고발인 조사 받으시느라고 본업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한 우리 자유법치센터의 장다랑 변호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최 대표님께서 최 위원장님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먼저. 아니 근데 전 좀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서 제가 잡상인이 먼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뭐 하라고 하니까 첫째 오늘 저는 여기를 나오면서
우리 우파 분열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좀 나누는 자리인가 해서 제가 좀 야단을 맞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 자유통일당을 이 통일당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 진영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정당들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당이 37개, 창당 중에 있는 정당들이 19개 될 텐데요. 그 모든 정당들이 다 이번 선거에 참여를 한다면 한 50여 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좌쪽의 정당들이 한 4개 정도. 근데 저 좌쪽은 뭐 우리가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야밤에 선거를 하나, 대낮에 선거를 하나,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를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진영의 그 걱정이 사실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또 안철수까지 끼어들었어요. 이 안철수 문제는 좀 오늘 좀 선거법을 뭐 크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철수 씨가 선거 때마다 나타나서 끼친 우리 사회의 영향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좌인지 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 이 정권 이렇게 사회가 되는데 문재인에게는 안철수는 참 복동입니다. 좌파들에게는. 그러나 저게 진본이 저거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뭐 언론들이 거기에 야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걱정이 사실상 되는 거지.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한 전폭적인 자유애국 진영에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만년하청의 보수 정당 자리를 꿰차고 이렇게 건사하게 성공한 세계적인 신화를 낳은 이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 세력 거짓말쟁이들에게 갖다 바친 정치 세력이 그 책임에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그 책임을 영원히 묻지 않고 우리가 지나왔죠. 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황교안 나오면 황교안 만세를 불렀습니다. 김병준 나오면 김병준 만세를 불렀고 임명진 나오면 임명진 만세를 불렀고요. 박근혜 나오면 박근혜 만세. 우리가 우파 자유애국 진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선거 때 깊이 생각을 해서 이념적인 정치 세력을 길러주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런 기회주의적인 정치에게 발등이 찍혀서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책임 또한 정치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다시는 우리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51%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번에 제가 이제 이 분열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겨자씨만큼이라도 권력투쟁을 하지 못하는 시민운동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을 시민운동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정당을 창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의 시민사회의 모든 지도력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서도 저는 이 당을 제가 창당을 해야 된다고 해서 창당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는 꾀를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분열이라는 그러니까 보수 분열이라는 이 누명을 벗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75석을 연동형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멍텅구리들은. 제가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 연동형에서 그러면 우리 애국 진영의 선명한 애국 우파 세력들이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해서 비례한국당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가 9월 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었으면 연동형으로 그냥 갔으면 우리가 35석 정도를 산수로 계산을 해서 우리 우파의 시민사회에 풍찬노수가 하고 있는 이 아스팔트 세력들이 선명한 우파가 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눈치 없이 떠드는 바람에 쟤네들이 눈치를 채고 결국은 이 법을 바꿔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줄여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30명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어서 비례한국당을 국민혁명당으로 우리 광화문에 그 아스팔트 국민혁명당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자유통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분열할 것이냐 절대 분열 안 합니다. 우리의 문제로 해서 분열될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폭적으로 자유통일당이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자유통일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 표현하시면 하실수록 저 자유한국당이 변화를 할 수 있다, 변화를 시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도 영혼이 없이 유랑 같은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통합신당으로 자유도 빼고 무슨 당을 괴물당을 만들지 모릅니다. 자, 유승민과 함께 당을 만들기로 어쨌든 외형상은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우파 세력의 모든 우리의 이념과 가치를 담아내는 정치 세력은 이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혼란이 될 거고요. 그 자리에 자유통일당이 확실한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대표 정당으로서 이번 4월 15일 선거를 이후에 선거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대선에서는 자유통일당으로 확실한 우파의 정치 세력으로 집권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애국 진영에서는 함께 성원을 해주시고 모아주시면 절대로 분열해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뭐 이따 말씀 진행 중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 출마하실 생각이 없네요. 공직선거법을 거의 교도소 담장이를 달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교도소 담장이를 꽤 잘 달리는데 옆에서 듣는 제가 아찔아찔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 대표님 하실래요? 아니면 정 대표님 저기는 실무적인 얘기예요. 우리 장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뵈니까 반갑고요. 사실이 그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이 다 길거리에서 나와서 열심히 싸우고 하고 했는데 저는 예.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면 돼요. 예, 가까이. 예, 싸우고 했는데 썩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수 시민들이 다 이 평화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답답해서 어떤 그 단체들의 황교안을 도우는 방법은 한국당을 가서 점령해서 요구 조건을 내걸고 황교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게 황교안을 도우는 것이다. 그래야 보수의 원칙도 쓰고 소위 탄핵파라고 하는 자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몇 번 안 하세요. 황교안 대표가 굉장한 지략이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체에 제가 지금 한국당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면 아마 뭐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 언론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자와 카메라까지 동원해 놓고 가겠다. 그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공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문을 열어 닫고 문을 잠궈버리고 안 열어주죠.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승민이가 조선일보가 마치 한국당을 안방처럼 차지하고 앉아서 저 난리를 피죠. 그러니까 뭐 해먹기 어려워요. 정말 뭐 해먹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제 어떻든 언론사를 만들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벌써 제 밑에 있는 직원이 27명입니다. 27명이나 되어서 엊그제도 누가 정규제 유튜브 해가지고 돈 억수로 벌었다면서 그러는데 참 내가 맞아요. 27명이나 같이 일을 하니까 억수로 부자가 됐죠. 27명이나 같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웃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어느덧 선거가 이제 목전에 닥쳤습니다. 선거가 목전에 닥쳤는데 저는 뭐 잘 결과가 올 거다고 기대는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는 게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하고 좋은 점은 그 점이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베네수엘라하고 달라서 이 나라는 망하면 먹고 살 게 없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기름이라도 팔면 되고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이 워낙 좋아서 굶어 죽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망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극적으로 막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해보긴 해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는 걱정도 좀 되긴 돼요. 왜냐하면 일본도 사실은 뭐 굉장히 나빠져 있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던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민주주의를 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지 이 경제개발이 대한민국에서 기적적으로 성공했듯이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경제개발에 실패했듯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대부분 나라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했습니다. 그 남미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에 뭐 겨우 인도가 선거를 하는 큰 인구를 가진 나라 뭐 이런 정도이지. 그래서 이 경제적 성취를 거둔 것이 이제 골로 가는 말하자면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거와 꼭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87년에 잉태된 이후에 서서히 인민주의의 자리를 내주고 난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도 우리가 기대하듯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어제 자유와 평등, 뭐 공정과 정의, 인권과 법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정, 정의, 뭐 박형준이가 얘기하는 공화 이런 거 사실은 다 좌익적 가치들입니다. 그 우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떻든 지금 선거가 눈앞에 닥쳐서 이제는 뭐 우리가 사전 선거를 어떻게 저지하느냐. 선거를 2번 치르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사전선거는 그 선거일이 2개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인데 선거를 2번 치르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 누구라도 한국당이 만들었거든요. 저런 거를. 자당 국회의 나쁜 제도는 전부 한국당이 만들었어요. 무슨 뭐 광주민주화법에서부터 뭐 온갖 종류의 국회에서 만든 엉터리 법은 전부 한국당이 만든 거예요. 그 저 지경이 사전선거도 한국당이 만들. 뭐 한국당이 만들지 않은 악행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당이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러 놓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와서는 사전선거 없애자고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떻든 남아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사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마지막 이 전쟁을 잘 치러서 4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뭔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폭주, 사회적 압제를 저지시키고 당장 청와대를 탈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회에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저지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게스트를 모시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당의 선거운동 하는 공동선대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이광재라는 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광재는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위원장인지 본부장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친구는 친중분자입니다.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갈 연조가 안 돼요. 새파란 친구고 전혀 이때까지 민주당에 들어와서 일을 한 적도 없고 외곽지대 뭐 홍석현이가 한다 누가 한다 하는 여시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보던 친구인데 갑자기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인가 본부장인가로 스카우트 되어 들어와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 친구들 뭐 중국이 동원되나 선거에 하는 느낌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촛불 시위에도 걔들이 많이 나왔대잖아요. 서울에 있는 중국 학생이 7만 명 중에 5만 명이 공산당 청년 공청 조직에 소속된 학생이라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학생 7만 명 중에 5만 명이. 근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또 뭘 하려고 하는지 갑자기 이광재가 튀어들어와서 선거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어떻든 선거 도둑질 맞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막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다 함께 기울여 가십시다 하는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장다령 변호사님 잠깐만 부정선거 감시단, 선거부정 감시단. 저요. 예, 그런 거 만드셨죠. 선거농단 감시 고발단. 선거농단 감시 고발단. 예. 중요한 이거 저쪽에 이렇게 제보 많이 해주시면 상금도 받으시고, 포상금. 네, 포상금도 일정한 수수료만 좀 뗀다 그러시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에게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또는 형사 고발을 해서 포상금을 타면 저희가 일정 수수료 제하고 제보하신 분들에게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제가 부러운 게 변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런 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예. 수갑을 차는데 변호사들은 내놓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 자, 토론 한번 해주십시오. 예. 먼저 양해 말씀드릴게 제가 혹시 발언 중에 기침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매주 하는 집회에서 제가 좀 소리 높여서 얘기하느라고 목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삭발했는데
제가 무슨 뭐 문재인 처단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대머리여서 그냥 그 전부터 머리를 이렇게 삭발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조성환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박성영 대표님 발제 내용, 그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중 대립은 패권 전쟁이고 또 문명 전쟁이다,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정치 이 상황에서 이러한 또 친중 정책을 펴고 있는 현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갈아엎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그리고 자유보수 혁명을 이끄는 하나의 지름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뭐 중국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의 중국 체제는 이른바 뭐 전체주의로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역사성, 당위성에는 명백히 반대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계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것을 중시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중국 체제는 이거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제조업 기지, 상당수의 제조업 기지가 중국에 있는 관계로, 참 보수파 정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그 보수파 정권도 그러한 친중 정책을 완전히 버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민이 좀 더 이 보수파 정권에 대해서 그러한 친중 정책을 버리도록 좀 더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경제 쪽에서, 재계 쪽에서는, 기업 쪽에서는 그 생산 기지를 중국이 아닌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탈중국화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그것도 그러한 우리가 친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워낙 중국이 바이러스 리스크가 아주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조업 생산 기지의 탈중국화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확고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많이 어르신들이 나오셨는데 제 생각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젊은이, 요새 뭐 저도 이제 나이 50이 돼서 그렇게 젊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주위에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제 나이 밑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 본, 특히 이른바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 뭐 우파 이러한 이념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갖게 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발제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당 정치, 지금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좌파도 그렇고 우리 보수 우파도 그렇고 정당 민주주의 시대에서의 정치관은, 저는 인물보다는, 정치인보다는 좁게는 정당, 조금 넓게는 어떤 이러한 원칙, 가치 중심으로 그런 정치관을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연예계, 문화계에서 있었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바문화, 팬덤, 이것이 저는 SNS의 어떤 이런 활성화로 인해서 정치 영역에서도 이러한 바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좌파는 친문이니 이런 빠 문화가 아주 정말 변태적인 이런 빠 문화가 형성돼 왔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목격을 하셨고, 최근에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무슨 조국 수호대니, 이거 제 사무실이 대법원 근처에 있는데 한창일 때 거기서 막 좌파들이 와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도 완전히 변태적인 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빠 문화가 우리 보수 우파에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최근에 어떤 보수 우파 정당 통합 논란에서 뭐 한국당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 아니면 또 최근에 생긴 뭐 자유통일당이 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이 아니라 한 정치인,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이익을 당 또는 보수파 세력의 이익에 앞세우는 그런 행태를 보고 저는 이거 우리 보수파에도 이 변태적인 빠 문화가 들어서는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황교안 당 대표가 엊그제인가요? 결국은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시기로 그렇게 공표를 하셨는데, 그 전에 그렇게 공표하시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황교안 당 대표의 종로 출마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많은 분들 중에 그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이유 중에 겉으로는 무슨 뭐 전국 선거 지휘를 해야 된다고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황교안 당대표의 당선에 대한 염려가 그 바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완전히 정말 변태적인 빠문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당대표의 당선 문제를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우파의 문제에 앞세워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종로 선거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져도 그분이 그러한 노력 희생을 하면 저는 나중에 대통령 후보에 또 내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 중심, 보수파 세력의 이익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말로 얘기하면 진영 논리에 쌓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고 저는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시대의 주인의식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여러 정치 이슈라든가 논란이 있을 텐데 제발 한 인물, 자기가 추종하는 인물 중심으로 보지 말고 그 인물보다는 당, 보수파 세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감히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마지막으로 우리 박상현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4.15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농단 감시고발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드루킹의 댓글 조작, 그리고 바로 울산시장 선거에서의 저 청와대 조직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경찰, 온 국가의 권력기관이 동원된 저 정권의 그러한 것들이, 선거농단이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시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특히 그것을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그것을 감시하고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에서 저희가 감시고발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끝나고 저희가 이따 오후 5시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바로 오늘 거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는 했고요.
이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 우리 주위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좌파들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통반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의 선거운동을 암암리에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사찰하라는 건 아니고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찰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이 집권 그러니까 여당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저희에게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